AI 시대 영어 공부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처음에 이제 AI가 한창 나왔을 때 제 기억으로는 한 1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챗GPT는 2년 전, 더 전에 나왔었지만 1년 전부터 제가 체감하기로는 교육 현장에서 챗GPT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AI 도구들을 활용했는데 그때는 영어 교사로서 내 직업이 언제까지 미래 전망이 있을까? 뭐 영어 교사뿐만 아니라 영어 통역사라든가 여러 가지 영어를 사용하는 직업군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고민과 또 긴장감과 위기의식이 있었는데 조금 더 AI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미래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내린 결론은 이렇게 AI 시대가 돼도 될수록 점점 더 AI가 우리 일상에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더 촘촘하게 영어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제 영어가 거의 필수 중에 정말 필수, 정말 밥 먹는 것처럼 AI가 우리 일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AI는 영어로 돼 있고 그렇다면 영어 교육은 너무나도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 중요한 영어 교육을 정말 전문가적인 영역에서 아이들에게 쉽고 재밌고 또 효과적으로 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 영어 교사들의 전문성은 더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전환했습니다. AI가 다 해주는데 영어 공부를 꼭 해야 할까요? AI가 사실 번역도 해주고 글도 대신 써주고 너무 편리한 세상이 되었는데 그 AI만 믿고 있기에는 사실 시간이 좀 딜레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뭐 학교에서 영어 에세이 쓰기 과제를 부여받았어요. 내가 영어를 정말 잘하는 친구라면 내 머릿속에 있는 영어 능력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유려한 문장을 쓰는 학생이 있고 또 그 자리에서 AI를 켜서 챗GPT를 켜서 번역기를 돌려서 뭔가 검색을 하고 문법을 확인하고 그런 학생이 있어요. 이 두 학생의 차이를 비교했을 땐 우선 내 속에 있는 것을 꺼내는 것이 질적으로 훨씬 더 좋은 영어 능력이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AI에 의존하면 할수록 시간도 더 걸리고 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학생이 모르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 글을 썼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말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가짜 영어 실력 혹은 영어 실력이 부족한 게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부족한 영어 실력으로 AI에 의존한 채로 계속 흘러가다 보면 언젠가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 언어를 배우는 것은 비단 언어 능력의 향상이라는 지엽적인 장점보다도 그 언어를 배움으로써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학생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체적으로는 언어를 배울 때 어떤 능력이 향상되냐면 첫 번째는 메타인지 능력. 메타인지 능력이란 내가 공부를 할 때 부족한 점, 장단점 이런 것들을 스스로 느끼고 또 보완점을 수정해서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내가 나의 공부를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메타인지 능력도 향상할 수 있고 또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영어 문장에서 고민하고 또 문법 규칙을 이해하려고 고군분투했던 그런 과정에서 뭔가 해내고 그런 여러 가지 성장 과정에서 창의적으로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킬이 늘어간다. 또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증가하게 됩니다. AI 시대에는 이제 대통합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사용해서 촘촘한 영어 공부 능력을 키운 학생이 커뮤니케이션 능력까지 겸비한다면 정말 미래 인재로서 핵심적인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교육 없이 AI를 활용해서 영어 공부 가능할까요? AI가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글을 읽었을 때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문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 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문장 단위로도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내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래? 혹은 나는 중학교 1학년이라 잘 이해가 안 돼.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줄래? 이렇게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진짜 내가 눈앞에 있는 선생님보다 혹은 학원에서 만나는 학원 선생님들보다 좀 더 계속 귀찮게 하면서까지 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연습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말할 때도 여러분이 내가 뭐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그런 학생인데 말하기를 지금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대화를 연습하려고 해. 나를 좀 도와줄래? 라고 하면서 말을 건네면요. 실제로 음성을 주고받으면서 대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시간에 구애받지도 않고요. 선생님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질문을 여러 번 한다고 해서 AI가 나를 구박하지도 않고 내가 신경 쓸 것도 없죠. 따라서 이렇게 내가 무제한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AI는 굉장히 실용적인 도구라고 느껴집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도요, AI한테 답을 물어서 와요. 선생님, 객관식 문제를 봤는데 AI가 이 답이 아니고 이게 답이래요. 이렇게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AI가 하는 말이라고 해서 다 믿을 수는 없어요. AI가 정말 100% 모든 걸 다 알고 정말 정확한 답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AI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귀찮아지 않고 계속 질문을 해도 여러분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되는 건 맞지만, 여러분이 진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것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AI가 제대로 된 답을 주지 않았을 때, 내가 문장을 분석을 했는데 AI가 오히려 틀렸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도 여러분이 아니야, 이거는 왜 너가 목적어라고 판단했니? 내가 보기엔 보어야 라고 반박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AI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AI를 학습 비서처럼 활용하시고 여러분의 진짜 사고력과 독해력 같은 것을 기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네,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행평가만 본다고 하더라도요, 이 수행평가를 미리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이 학습지 자체를 찍어서 올립니다. 우리 수행평가인데 너가 예시 답안 좀 만들어줘. 선생님이 이런 주제로 쓰래. 라고 하면서 그걸 그대로 가져와요. 사실상 아이들이 이제 수행평가 글쓰기 같은 걸 할 때 내용이 부실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암기해서 써야 될 때는 문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는 있는데 내용은 와 정말 기발하다. 이걸 어떻게 했지?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시험 볼 때도 물론이거니와 본인이 수업을 듣고 나서도요, AI한테 물어보고 선생님, 제가 검색했을 때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데 이렇게 문장 바꿔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학원에서도 학교 시험이 끝나면 그 시험지를 받아서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이 학교에서 제시한 이 문제가 정확도가 높은지, 정말 맞는 문제인지 그거부터 점검을 하신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실제 수업, 수행평가, 그리고 시험 대비에 있어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이 무언가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작성했냐 이런 것보다는 준비 단계라든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많이 평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글쓰기 평가가 있었다면요, 초안 작성 단계를 추가를 해요. 이 초안은 이제 그냥 휴대폰을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공지를 해버립니다. 아이들이 휴대폰을 사용해서 아이디어를 얻어올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아이디어를 AI한테 얻더라도 본인이 얼마나 성실하게 그것을 작성했느냐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또는 준비도를 추가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스마트 기기에 대한 글을 써야 된다면 이 글쓰기 최종 수행평가 날에 이 스마트폰의 사진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직접 본인이 프린트하거나 어려운 사진을 붙이게 해서 이렇게 직접 아이들이 정말 성실하게 참여를 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요소를 넣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좀 저는 좋게 보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이 글쓰기 수행평가를 한다고 할 때 학교 선생님한테 굉장히 의지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이거 문법 맞나요? 하고 여러 번을 굉장히 애타게 물어봐요. 가르쳐주는 입장에서는 너무 대견하고 예쁜데 학원을 다니는, 뭔가 도움을 받을 환경이 되는 학생들은요, 학원 가서 피드백을 다 받아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굉장히 격차가 크다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AI가 이런 부분을 오히려 학원을 다니지 않은 학생에게도 피드백을 자유롭게 무제한으로 줌으로써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교사들이 평가 영역을 조금 다양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학생의 정말 정의적인 면까지도 측정할 수 있나를 고민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AI 고도 발달 시대에 영어 공부는 꼭 필요할까요? 네, 학생들이 교실에서도 정말 많이 묻습니다. 선생님, 번역기 다 있는데 영어 왜 배워요? 선생님, AI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영어 공부 꼭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저는 그 학생한테 되묻습니다. 우리가 정말 멋진 풍경을 보았을 때 그 풍경을 직접 보는 게 더 좋은가요? 아니면 휴대폰을 꺼내서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보는 게 더 좋은가요? 당연히 전자겠죠. 직접 자기 눈으로 보는 게 훨씬 웅장하고 멋질 겁니다. 이렇게 멋진 풍경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아야 느껴지는 감동이 있듯이 영어를 자기가 직접 이해하고 그 자체로 봤을 때만 느껴질 수 있는 세상의 깊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도구를 장착하는 거 얼마나 설레는 일인가요? 내가 그 기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영어 학습을 내가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도구를 가질 수 있는 설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초등 영어는 잘했는데 중등 영어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초등 영어와 중등 영어는 우선 질적으로 정말 차이가 나거든요. 초등 영어는 물론 문법적인 것도 건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듣기와 말하기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는 양도 굉장히 작고 단순한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교과서를 펼쳐보시면 지문이라고 이제 영어 지문이라고 일컬을 만한 어떤 텍스트의 양이 정말 작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오면 우선 아이들이 제일 먼저 당황하는 것이 지문의 양이 길어졌어요. 내가 이런 긴 지문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라는 당황을 하게 되고 또 촘촘하게 문법과 단어 이런 것들을 익히고 외우고 연습 문제 풀이를 해서 내가 실제로 글을 써보는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영어와 중학교 영어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그래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등 영어에서 무너지는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중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문법을 잘 닦아놓지 않으면 성적이 오르기가 힘듭니다. 과장되게 표현하면 중학교 영어는 그냥 문법이 시작이자 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중학교에서는 어쨌든 내신을 내야 되고 그 내신 성적으로 대학 입시를 나중에 연관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성적을 가를 수 있는 촘촘한 격차를 문법에서 보거든요. 문법을 정확히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문장에서 쓰고 또 말로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서술형 평가, 지필 평가, 수행 평가 이런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정확한 문법 능력을 표현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등 영어는 회화, 중학 영어는 문법이라는데 맞나요? 일정 부분 맞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회화 수업 중심으로 많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간단한 표현을 드릴링해서 따라 말하고 익히게끔 유도하고 있고요. 중학교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문법과 또 촘촘하게 쓰기, 단어, 또 장문 독해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데요. 다만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초등 영어는 회화 중심, 중등 영어는 문법 중심 이렇게 별개로 보기보다는 사실 영어라는 게 언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역이 합쳐질 때 그 효과를 가장 발휘할 수 있거든요. 초등학교에서도 너무 회화 중심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문법과 단어와 또 여러 가지 촘촘하게 글쓰기들을 연습을 시키시면 좋을 것 같고 중학교에서도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듣기 말하기 연습을 많이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영어가 어려운 이유가 있나요? 네, 가장 큰 어려움은 아이들이 학습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점이에요. 중학교 때는 시험 문제가 좀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지문을 이해하지 않고 어느 정도 암기만 해도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요, 좀 더 깊은 이해와 심화된 그런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방식으로 학습을 했다가는 아이들이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변화를 아이들이 깨닫지 못하거나 뒤늦게 깨닫게 된다 해도 어떻게 방법을 바꿔야 되는지 몰라서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학습 방식의 전환 실패,
즉, 변화된 평가 방식에 맞는 공부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중학교 공부 방법이 고등학교에서 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시험 범위의 차이 때문이에요. 중학교 때는 시험 범위라고 하면 교과서 본문 두세 과 그리고 거기에 포함된 듣기 말하기 스크립트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면요, 이 교과서 본문은 물론이고 추가적으로 외부 지문들이 들어옵니다. 이 외부 지문이라고 하면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문제집의 지문들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방대한 양의 시험 범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암기만 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려워지죠. 실제로 암기하기가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요인은 평가 방식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중학교 때는 절대평가로 성적이 주어지죠. 절대평가로 성취도가 나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정 기준 이상을 성취하게 되면 원하는 결과를 받게 됩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는요, 상대평가죠. 상대평가로 등급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아이들을 나누는 것이 좀 부담되기 때문에 어렵고 심화된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렇게 심화된 이해력을 중시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암기를 하더라도 이해를 기반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때 절대평가로 성취도를 잘 받고서는 나는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 편이야.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자만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고등학교가 되면요, 지문 난이도 그리고 이 흐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다른 친구들도 똑같이 다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겉에 있는 모습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암기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이해력과 깊은 사고력이 없으면 이 기존의 성적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모의고사는 또 전국 단위의 싸움이거든요. 내가 우리 학교에서 좋은 성취도를 받았다고 해서 이게 내가 전국적으로도 정말 1등급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성적인가? 내가 전국 단위 시험에서 9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성적인가? 이거는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릴 때 벌어진 영어 격차를 고등학교 때 좁힐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 극복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어 유치원을 다녔거나 어렸을 때부터 영어 환경에 많이 노출된 학생들은요,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적어요. 듣기, 말하기 이런 거에 있어서도 훨씬 유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지금 이 수능이라는 제도 그리고 내신이라는 제도는요, 그렇게 유창성만 평가하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정확성도 있어야 되고요, 깊은 그런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사고력까지도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유창성만 가지고는 이 시험에 적합한 능력을 가졌다라고는 평가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기존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많은 영어 환경에 접할 수 있었던 아이들이 물론 습득하기에 유리하고 거부감이 덜 있는 채로 영어를 학습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 아이들이 직접 독해 지문을 분석하고 학습하면서 추후에 차차 쌓아 나가서도 이 대한민국 영어 시험에서는 충분히 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내신 시험은요,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아예 암기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아이들이 기억해야 될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통째로 지문을 보지 않고 달달달 외우는 그런 통암기는요, 사실상 가능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문장 단위의 부분 암기예요. 이런 문장 부분 암기는 효과적입니다. 이 문장 부분 암기라는 건 이 문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어떤 뜻인지 다 이해를 한 다음에 문장의 부분을 가리면서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유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려있는 범위를 점점 넓혀가면서 많은 부분을 본인이 떠올리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These devices make life more convenient. 이 기기들은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듭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자, 이 문장을 먼저 여러분이 한 5번, 6번 곱씹으시면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뒷부분을 가려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뒤에 있던 두 단어 more convenient만 가리고 앞에를 보시면서 이 기기들은 삶을 만든다. 삶을 어떻게 만들었지? 더 편리하게,
편리한 영어로 convenient, 그리고 더는 more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여기 more convenient가 들어갔었지? 하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셨으면 그 다음엔 조금 더 가리는 범위를 넓히시는 겁니다. 앞에 있는 주어 these devices만 남기고 뒤에를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이때는 해석을 보셔도 좋아요. 해석을 보시면서 이 기기들이 삶을 만든다였으니까 make life, 그리고 더 편리하게가 more convenient였지 하면서 이제 더 많은 부분을 기억을 하시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요, 모르겠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계속 손 치우면서 확인하세요. 맞다, 이거였지 하는 이 과정을 반복하시는 것이 핵심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문장은 제가 실제 가리키는 고2 학생들의 시험 범위 문장인데요. 저는 이 문장을 일부러 달달 외우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수업 준비를 할 때 한 번, 그리고 수업을 제가 4반을 들어가거든요. 이 4반의 수업을 할 때 각각 한 번, 그리고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한 번, 이렇게 총 6번을 문장을 제대로 깊게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너희 시험 범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5번, 최소 5번은 제대로 한번 곱씹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문장의 부분을 가리면서 이때 해석을 보면서 해도 좋으니 어떤 단어가 들어갔는지를 떠올려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거는 통째로 지문을 보지 않고 눈 감고 달달달 외우는 것과는 달라요. 자, 이렇게 문장 단위의 부분 암기가 저는 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실에 맞춘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문장 단위로 암기를 하면 최소한 3등급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장들을 이렇게 학습을 했다는 전제 하에서요. 근데 나머지 1등급과 2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주제를, 이 글에 있는 주제를 직접 써보는 연습도 해야 하고 이 글의 흐름까지 좀 더 크게 보는 연습을 해야 하죠. 문장 단위는 사실은 나무를 보는 일이에요. 하나하나의 나무를 보는 일인데 이 일이 내신 시험에서는 중요합니다. 내신에서는 어법 문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1, 2등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문장을 좀 전체적으로 숲을 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숲을 보는 방법과 합쳐진다면 1, 2등급까지도 가능하겠죠.